사람의 마음을 저는 잘 헤아리지 못했던 덕분에 많은 이제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요. 인간 내면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취업 문제의 어려움, 그 다음 연애의 어려움, 우정의 어려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두 심리학의 거장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그문드 프로이트,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로이트와 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마치 프로이트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물론 오른팔은 맞는데요. 나이가 19살이나 어리지만 프로이트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채워줬던 지적으로 뛰어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프로이트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융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인간 탐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아주 무의식 아래, 수면 아래 깔려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90% 이상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바라봤고요.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그러니까 동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동기화 작용에서 비롯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아주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빙산의 일각에 비롯되고 마음의 대부분 무의식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꿈을 꾸시나요? 꿈을 전혀 안 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보통 하루의 꿈을 한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꾼다라고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꿈의 몽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선명하게 그렇게 떠오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일지도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써본 적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 꿈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떤 소망을 충족해 주는 거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꿈이라는 것이 상징 체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검열 과정을 거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본능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는 굉장히 상징 체계를 복잡하게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검열 과정을 스스로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쪽에서.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것. 이건 이제 꿈의 해석, 꿈의 분석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는 어떤 인간의 성격을 이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아주 본능에 충실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되게 보채죠. 뭐든지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은 마구 그런 것들, 엄마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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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30대, 40대, 이렇게 20대 청년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채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굉장히 이제 쾌락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거죠. 막 보채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조금 더 내어준다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현실의 원칙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어떤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강화를 아주 이제 잘 시켜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훈련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사실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경험과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워나가는 거고, 그걸 또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하나가 초자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보다 쾌락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상이나 도덕이나 보편적인 선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완벽을 어떤 추구하고 싶은 커다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초자아입니다. 대체로 이런 초자아는 어떤 양심이죠. 보편적인 양심인데요. 이 양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양심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대체로 이제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거 한국인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조금 더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경향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잘못했을 때, 거짓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꾸지람을 하거나 잘못된 경고 신호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초자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도덕성이 지나치게 이제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박증이라는 걸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걸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도 어긋난 게 없다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상대에게도 이제 요구하게 되죠. 지나치게 이제 초자아가 발달이 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멘탈은 좀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초자아가 너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몰상식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에서부터 침 뱉는 것에서부터 남을 해하고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모렴치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적정선을 이제 잘 지켜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느냐면요, 한 개인은 끝도 없이 이런 갈등과 고뇌를 겪습니다. 나의 충동, 본능, 이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하고, 현실적인 자아는 그 중간에 있죠. 근데 초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네가 뭐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도로는 안 돼. 더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니?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정철상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더 완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에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힘에 휩쓸리죠.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악으로도 여러분이 갈 수 있으면 이드 쪽에 힘이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좀 초자아 쪽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경우에 따라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초자아로 한다라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도 또 있는 거죠. 이 끝도 없이 우리가 갈등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억압된 충동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들하고 하면 다들 아까 나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이 충동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강함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융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자를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억압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억누르는 거죠. 우리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폭발성이 강하거든요. 폭탄의 원리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압축이잖아요. 뻥 터지는 거죠. 압축을 제대로 못하면.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내 충동과 욕망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그런 충동 속에서 굉장히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예리하고, 예민한 창의성,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잘 쓰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어떤 행동을 할 때 각성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깨닫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각성을 하고요. 그리고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꿈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해 나가면서 통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의식 수준에서 이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트를 추종했던 융이 있었는데요. 프로이트에 굉장히 사실 논리적 맹점들이 많았고 비난도 많았었고, 현대에서도 프로이트를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논리적 허점과 비난과 맹점들을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상당히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 융이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MBTI가 탄생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